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인신당입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선생님을 예전에 몇 번 뵈긴 했는데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정말 사실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얘기인데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라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희 집은 원래 신을 모시는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을 모시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했던 모습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고, 어딜 가서 점을 봤을 때 신의 제자라,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외면했던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난 아니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뭐 외면하면 되겠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두렵기도 했었고, 그만큼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5살 때부터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게 신 받아라, 결혼하지 마라, 넌 결혼해도 이혼할 거다, 결국은 너는 신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15살 때요? 네. 15이면은 중학교 네. 2학년. 네네. 근데 그 나이 때 점집을 갔는데 점집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성격이 굉장히 대차였어서 제 점은 어떤가요? 저는 어떻게 사나요? 저는 뭐 잘 되나요?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점 보시는 분들을 은연중에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연 내 점을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줄까? 이런 게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호기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일찍 결혼하고 이혼 안 해야지? 이 반발심을 갖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일부러 더 빨리 했어요.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 뭐, 보살님들이 말하는 만큼 아닌 걸 내가 보여주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결혼을 21살 때 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보살님 말들대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살면서 참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고 살았었는데, 둘째를 키울 때였었어요. 3살쯤 됐을 때 아기가 항상 무섭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저 할아버지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말을 잘 못하는 애기가. 저 할머니는 누구야? 저 애기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장사 준비도 했었고, 부동산 공부도 하는 중이었었고, 아동심리 공부도 하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애기가 자꾸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그때 셋째 애기가 생겨서 점을 보러 갔었어요.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갈까봐 제가 걱정하고 살았던 그 부분을 내 아이가 또 느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공부든 뭐든 장사든 내가 결국 지키고 싶었던 건 평범하게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가정이었었거든요.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이 안 가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뭐. 그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10년을 넘게 많은 보살님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무시했었는데
아이한테서 무너진 것 같아요. 결정했죠. 억울했어요, 사실은. 내가 결국은 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근데 그래, 아이가 괜찮고 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지켜질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겠구나. 이것도 뭐 해보면 괜찮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말씀하셨던 초반으로 돌아가시면 네. 어릴 때부터 네. 좀 다른 게 좀 느껴지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많았죠. 그게 이제 약간 신병의 증상인 거잖아요. 선생님은 많았었어요. 어떤 증상을 겪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6살 때 작은아버지가 법사님이셨는데 법문을 하시면 같이 옆에서 따라서 있었어요. 그게 노래처럼 귀에 익숙한 법문이었었고 꽹과리를 치시면 그 소리가 어느 날은 너무 즐겁게 들리고 어느 날은 너무 소음처럼 들리고 또 8살쯤 됐을 때인가 지금 그게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문득 자다가 몸에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자다가 막 뛰어가서 뭔가를 붙잡고 내가 미친듯이 마당에서 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알 수 없는 지금으로 보면 귀신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봤었고 네, 무서웠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께서 절에도 데려다 놓고 작은아버지가 항상 뭐 귀신이 많다 해서 항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안 보고 눈 감고 그래 괜찮다 아니다 했는데 느낌이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게 항상 있었었죠. 예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감이 아니었었던가 봐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제 저는 선생님이 이제 개인사를 조금만 알고 있으니까 네네. 예전에 운동도 조금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운동.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운동이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시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네, 그때는 저도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가 봐요. 사실 알면서 참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누구한테 들키고 싶진 않았어요. 저 혼자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집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혼자 굉장히 마음의 심적인 갈등이 되게 많이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잠도 못 잤었고 사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에 24시간 동안 바느질을 해본 적도 있어요. 손가락이 다 구멍이 날 정도로. 몇 날 며칠을. 또 뭘 해야 되지?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복싱을 다이어트 한다고 몸을 좀 만들어 볼까?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질까? 생각에 복싱을 하러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복싱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를 두면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하겠지.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겠지. 어느 날 문득 가보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있고 어느 날 문득 가보면 죽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복싱을 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기왕 시작한 거 한번 끝장 봐보자 해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결과물을 그때 얻었었죠. 그래서 그때 또 이런 한번 고비를 제가 넘겼던 시기가 있었어요. 복싱으로 인해서 운동하면서. 네,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잠깐 듣기로는 수상도 네. 1위 했었어요. 저는 뭐든 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자가 원래는 시작인데 기왕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기왕 하는 거 1등을 좀 하는 게 뭐든 1등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연습을 했죠. 그래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신신의 단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선생님도 그러면
복싱으로 심신의 단련을 해서 좀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떠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은 어린 나이긴 하지만 어리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 가족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네네.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일도 준비하고 계셨었고 네네. 분명히 어린 나이였지만 어리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을 받게 되고 다른 세계를 뛰어드셨어요.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놀랬죠. 왜냐면 항상 주변인한테 인기쟁이 아닌 인기쟁이였어요. 말도 잘했었고 똑똑하진 않았지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뭘 해도 되겠다. 사실은 저도 겁을 내는 성격은 아니어서 뭘 해도 잘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었고 근데 네가 왜 갑자기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사실은 저도 창피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걸 선택해서 사람들한테 나 전 보는 일을 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었긴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너는 솔직하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의외라고 생각하고 멀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감이 좀 교차하긴 했었어요. 이제 선생님 원래 집안에 뭐 작은 아버지가 법사셨다고 네네네. 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선생님 집안의 무속은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네.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제일 고마운 게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겁이 안 났어요. 사실 창피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막 난 김밥 장사하고 싶어, 막 옷 장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마 창피하게 왜 그런 거래 이랬었는데 할 수 있어. 네가 뭘 하든 많이 아팠었으니까 제가 이유 없이 많이 아팠었으니까 네가 아프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제일 저한테는 사실은 제일 도움을 많이 주죠. 전 가족이 없었으면 전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니까. 그래서 제일 지지도 많이 해주고 항상 제 편이 돼주니까 사실은 되게 고마워요. 저는 이제 오늘 촬영을 와서 이제 네. 아기들도 봤어요. 아기들도 봤는데 애들은 어때요? 미안했어요. 그때 우리 작은 아기가 4살이었었고 엄마가 한참 필요한 나이였었는데 사실 너무 바빠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맡기고 혼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 한참 필요할 때 없었던지라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애들이 학교에서 큰애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절대 어디 가서 엄마가 이 일 한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큰아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저는 꿈이 의사입니다. 근데요 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사람을 고치고 싶고요. 엄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용기가 많이 생겼어요. 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되려 정말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엄마 점 본다고. 선생님, 우리 엄마 점 잘 봐요. 막, 친구들 엄마한테 우리 엄마 점 보는데 손님이 많이 와요. 이렇게 자랑한다더라고요. 저도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저는 둘째 아이랑 같이 봤는데 둘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리 엄마 5,000명 넘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소문냈어요. 우리 엄마 스타라고 막 연예인이라고. 우스갯소리 엄마 이거 저도 혹시 저기 나중에 대물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는데 모르니까.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되려 정말 너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줘서 사실은 저는 정말 고맙죠. 저희 가족들에게는. 네. 그만큼 이제 바른 길을 걸어오셨다고 저는 네네. 반증이 드는데 이렇게 오시면서 가장 이제 무당이 되셔서 네. 서러웠거나 좀 그랬던 적은 언제였어요? 다른 오르신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옳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덜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늘 오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요. 이 방문을 열고 밖에 보시면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입니다.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저는 속이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저를 다른 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이건 분명 협박이 아니라 꼭 필요하거나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지 다른 분들과는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덜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제가 되게 거짓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제일 억울하기도 하고 무당? 점쟁이? 점 보는 사람?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오셔서 더 다른 좋은 덕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위험한 상황이 피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선입견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게 조금 이제는 싫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제일 속상하죠. 남들 선입견? 네, 선입견이 좀 싫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대답이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선생님이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이 길을 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수없이 쉬지 않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물론 점사를 봐주기도 하고 어떤 필요해서 일도 해주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위로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상대가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면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죽고 싶었을 때 힘들었을 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 싶었을 때 근데 그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너무 좋은 상황이 와서 고마움 표현해 주고 또 좋은 모습을 제가 지켜봤을 때 확인되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정말 내가 잘했구나. 뿌듯하죠. 의사된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네. 아까 대답을 알 것 같다고 했던 게 네. 아까 저는 자제분들이 엄마한테 그 얘기했을 때 제일 뿌듯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다른 대답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우리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게 제 가족은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양심껏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아이가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엄마 꼭 붙어야 돼요 했을 때도 그래 알았어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 신랑이 부탁을 했는데도 그만큼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진심인 만큼 제 가족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 손님들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손님의 아이가 항상 걱정을 되고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을 했지. 제 아이가 아플 때는 약 먹고 병원 가자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항상 둘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솔직하게 진심으로 가다 보면 지켜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손님이 저는 먼저인가 봐요. 미안하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신의 길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9년 차가 되고 있네요. 그럼 이제 9년 동안 무속인을 해온, 무당을 네네. 해온 선생님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속은 절대 다른 시선이 아니라는 걸 일단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점사는 우리 점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향의 진로를 이 방향과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딱 선택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선택은 항상 상대방의 몫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헷갈림이 왔을 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꼭 나의 방향을 인생을 설정해 주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깊이 가지도 너무 외면하지도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듯 저는 종교는 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또 딸이고 그러니까 선입견이 정말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시선보다 좋은 시선으로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에이 왜 그래가 아니라 한 번쯤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또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정말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가다 보면 긍정은 정말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정선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모든 길에는 좋은 마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 무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어떤 도움에 대해서는 선택은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선택의 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받아서 진로를 잘 결정해 보시라고 꼭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